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 거래일 9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드디어 9월이 됐네요. 8월 사실은 조금 걱정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 정도로 걱정이 커질 거라고 상상은 못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겪는 서킷 브레이커니 사이드카니 정말 힘들었죠. 8월이. 그런데 뉴욕 증시 한정 8월 한 달의 수익률만 놓고 보자면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살짝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서 9월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또 9월이 뉴욕 증시에게 가장 안 좋았던 그런 한 달이라고 합니다.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래서 안 좋다고 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가 가능하던데 그 내용들 담아서 브리핑 뉴욕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의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1.13% 기술주의 강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주가의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엔비디아가 좀 급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뒤로하고 1.5%의 반등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다가 인텔이 거의 10%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인텔에 대한 주가 흐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또 투자 심리도 좀 부정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들을 깰 수 있을지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주가 일제히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도 3.8% 올랐기 때문에 8월의 마무리는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8월의 마무리 그리고 9월의 초입에서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필요한지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지난달의 마무리부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PC 물가 데이터가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연준이 가장 챙겨보고 반영하는 그런 물가 데이터라고 하죠. 9월이 앞서 미리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좀 안 좋은 달이라고 해도 우리가 올해 9월은 좀 다르겠지라고 기대하는 첫 번째 배경이 금리 인하잖아요. 그 금리 인하를 과연 이번에 얼마나 할 것이냐, 그게 관전 포인트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그대로 좀 맞춰줬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사실 더 이상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다시 한번 물가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했던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지표들이 두 가지가 더 있어서 두 개를 더 가져왔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물가는 전월 대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개인 지출 데이터, 그러니까 개인들이 소비를 했던 데이터가 전월 대비해서 0.5% 상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 지출이 살짝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걱정했던 건 물가가 아니라 소비 심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였잖아요. 경기를 조금은 내리기 위해서, 둔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막아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침체가 될까 걱정했던 분들을 위해서 개인 지출이 나쁘지 않았네라는 데이터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밝혀졌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하죠.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 심리 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쭉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다가 다행히도 8월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싶었던 데이터를 만들어준 거죠.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는 조금씩 둔화되는데 소비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면 경기가 침체로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좀 줄 수 있었던 8월 마지막 날의 데이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사실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경기 침체를 날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데이터가 발표가 된 것이 애틀랜타 연은의 3분기 GDP 전망치였습니다. 2분기에는 우리가 GDP 의외로 서프라이즈가 났죠. 3% 성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3분기, 4분기는 우리가 분명히 경기 둔화는 올 것이다. 침체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시장의 가장 큰 첫
첫 번째 고민 포인트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올랐네요. 이렇게 최근에 계속 2%에서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마다 갱신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2.5까지 추가로 기대감을 얻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 지표들의 어떤 자신감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제 GDP의 성장률을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 경기 괜찮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했던 또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이건 사실 전망치기 때문에 계속 뭐 속보치, 확정치 이런 것들 발표될 때마다 수정은 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 고민까지는 아직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지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연준이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 B컷, 그러니까 25bp 베이비 스텝이 아닌 50bp의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를 걱정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에도 그래 25bp만 해도 되겠네라는 기대치가 70%, 그리고 다음 달까지도 추가로 25bp만 더 가져가도 시장은 뭐 정말 유난하게 잘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제목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잖아요. 경기도 천천히 둔화되고 금리도 천천히 인하해서 경기가 다시 한번 천천히 반등하는 그런 굉장히 이상적이고 뭔가 어디에 만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 골디락스가 지금 펼쳐지고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은 시장에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던 그런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8월 마무리였고요. 9월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 9월은 최악의 달이라던데 라는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8월보다 오히려 9월이 좀 힘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historically tough,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9월은 굉장히 힘든 한 달이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좀 이유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9월이 미국에서 법인세를 내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법인세 세금 충당하느라 정신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조금 지연되거나 오히려 그쪽에서 필요한 돈을 좀 메꾸거나 하는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좀 줄어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경제를 뒤흔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좀 잡고 있는 인종이 흔히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때가 연말연초래요. 그때는 그 시간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때 뭐 예를 들면 연말에 우리가 북클로징을 한다고 하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연초를 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9월 달에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9월은 항상 역사적으로 좀 터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9월에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지 한번 대신증권의 자료로 체크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빅스 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스가 9월에만 거의 뭐 1월 다음으로 가장 높죠.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달이고 반대로 스윙을 보시면 여기 가장 낮은 달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9월에 어떤 대비가 필요하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저는 이미 시장이 좀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월 마지막 날 또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까지는 못 왔거든요. 근데 다우가 최근에 반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것, 이미 시장에 힌트가 조금씩 던져지고 있는 거겠죠. 9월 조금 힘든 거 우리 배워서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계속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성장주만 볼 게 아니라 지금은 뭔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어떤 변곡점이라는 점에서 가치주 조금은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지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조드리지만 너무 엔비디아에 매몰될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너무 AI 성장주만 볼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지금 8월과 9월은 어느 정도의 발걸음 맞추기도 좀
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 3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에 핀비즈 테이블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일부 종목들이 좀 안 좋았네요. 애플 하락한 게 좀 보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쪽에 전반적으로 강했죠.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도 반도체가 무너지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다가 엔비디아 올라오니까 또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텔의 급등세 나타났었고요. 아마존과 테슬라, 이커머스 쪽도 괜찮더라고요.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뭐 메르카도, 리브레 다 같이 좀 좋았던 게 확인이 돼서 이쪽도 한번 챙겨보시면, 국내 플랫폼주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좀 빛났던 건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꺾여도 AI는 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의 의견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의견으로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텍스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A lot of noise, 노이즈가 많지만 그래도 AI 테마는 여전히 강력하게 남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3가지 근거를 좀 덧붙였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되면서 기대치가 꺾였다는 거죠. 그 기대치가 꺾였다는 게 꺾인 게 끝이 아니라 안정화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의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는 거예요. 뭐 1년 반 동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안 높은 게 이상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언젠가는 조정이 좀 필요했고 그게 이번에 변곡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좀 건강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정상화되는 구간으로 들어올 것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말씀드렸던 게 엔비디아가 뭐 무너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AI가 무너진다는 건 아니지만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보여줬던 엔비디아의 주가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이제는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솔립이 좀 완화되는 구간에서 다른 AI 종목들과 AI 전체적인 산업군을 형성하는 데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실 필요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AI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장 넘겨볼까요? 두 번째,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조금 눈을 돌려보자면 엔비디아보다는 9월에는 브로드컴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브로드컴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엔비디아 뭐 다 같은 AI 섹터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잘 아실 텐데 브로드컴의 실적과 주가 흐름이 이번 달에 어떤 반도체 AI 섹터의 투자 심리를 또 좌우할 수도 있어서 이번 주에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는 계속해서 좀 애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월 9일 애플의 글로우 타임이 머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음 주기는 한데 그래도 빅테크 중에 일정이 가장 빠른 주요 일정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여전히 탑픽은 애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AI를 도입한 아이폰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교체 주기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저도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나오는 거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국내에는 9월 20일에 발매가 된다고 하던데 어찌됐든 아이폰 16이 신제품의 가격 정책도 어느 정도 좀 바꿀 수가 있대요. 뭐 프로 모델을 빼고 그다음에 완전 고급화를 시켜서 거기에만 뭐 예를 들면 AI를 넣거나 뭔가 특정 기능을 넣겠죠. 그것만 사게 만들게. 그렇게 되면 교체 주기를 땡겨서 그것까지 사게 하면 이번 실적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9월에 증시가 안 좋았던 게 역사적으로 애플이 이거 발표할 때 당일에 좀 조정이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반등했으니까 보통 9월에 하고 10월, 11월, 12월에는 연말 랠리 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9월이 항상 좀 안 좋았다고 하는구나라는 해석이 됐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애플의 주가가 그래서 9월에 얼마나 안 좋았는데 하고 보니까 진짜 안 좋았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3년, 22년, 21년, 20년 계속 9월에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신제품 발표하고 뭐 이래저래 설왕설래가 가는 동안 좀 조정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가
그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되면서 10월, 11월, 12월에 수익을 내는 그런 그림, 1월까지, 7월까지 수익을 내는 그런 그림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특징주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CEO가 무려 94살이에요. 대단하시죠? 94살까지도 이렇게 정정하시고 돈도 많으시고 부럽습니다. 근데 8월 30일이 생일이셨더라고요. 근데 그날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역사적으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조 달러에는 기술주밖에 없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M7 말고는 없는데 거기에 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름을 올린 거죠. 진짜 대단한 노익장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고 있는 그런 최근의 움직임 중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애플에 대한 매도뿐만이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이렇게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100만, 1000만, 무려 1억 주를 넘게 팔았어요. 지금 1억 5천만 주를 최근 들어서 7월부터 8월까지 계속 팔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은행주의 밸류에이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애플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조금씩 뭔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그걸로 화장품주를 샀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돈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실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버크셔 해서웨이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저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돌아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해봅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월요일이죠. 헤르메스 스탁 하청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9월 2일입니다.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던 8월이 드디어 지나가고 이제는 좀 밝은 9월을 맞이하나 했더니 뭐 역사적으로 9월은 좀 힘든 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시장에 있네요. 어쨌든 8월 마무리부터 한번 지어보죠. 8월 마지막 거래일은 상승으로 그것도 뭐 전반적인 종목들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이 좀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됐고요. 뭐 3대 지수도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2% 이상 상승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가 기대했었던 대로 이제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뭐 PCE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좀 소폭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예상한 거와 비슷하게 좀 낮게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로 넘어갈 거고, 이번 주에 이제 노동 부분에서의 뭔가 특이점만 없다라고 한다면 GDP는 이미 잘 나왔으니까 좀 생각보다 연착륙 좀 긍정적인 골디락스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금의 회전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기술주만 오른 것도 아니고 뭐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이제 전통주들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 이제 배당도 투자하신 분들은 또 관심 있게 봤었던 통신주들 굉장히 좀 흐름이 안 좋다가 최근에 굉장히 좀 좋게 올라가고 있고요. 뭐 이제 정유 같은 경우는 유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급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주들 일부 매도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방어주들이 굉장히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벅스나 뭐 맥도날드나 이런 것들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 추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그랬죠. 대부분 다 플러스권으로 다 다시 전환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제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뭐 개인 소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도 좀 원래는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구간부터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소비의 나라인데 이제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시즌이 왔어요. 그러면 돈이 있든 없든 카드 결제 연체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쓸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잘 나왔고 그 다음 후폭풍은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어쨌든 소비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조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올 거고 아, 그러네요. 네, 거기서 이제 또 뭐 대선 딱 끝나자마자 증시 안 좋아지면 그 욕 엄청나게 먹거든요.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부동산이 주가 아니라 이제 금융 자산이 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변동성이 나오면 아무래도 향후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이제 끌어올리겠죠. 그리고 국채에 대한 이런 발행도 높아지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9월 달에 좀 많이 눌러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저는 줍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9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이 마무리가 됐고 만약에 9월이 정말 역사적으로 안 좋았던 달이었던 것처럼 올해 9월도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럴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매수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러면 이제 금리나 대선이 지금은 변동성이지만 곧 호재로 바뀌는 순간이 올 테니까요. 그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9월을 조금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 상황들 중에 혹시 종목 특징주 어떤 종목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는 뭐 가장 먼저 인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텔이 바닥권에서 한 9% 정도, 9.49%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쪽 사업 분할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서 비용에 대한 절감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이렇게 좀 과거에 역사적으로 좀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이 정도로 주가가 삼토막 나면은 사실 사면 웬만하면 다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텔은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인텔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나 하고 되게 고액을 투자했다가 네. 계속 얻어맞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네. 아무리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사실상 수익성 부분에서 뭔가 좀 되돌아와야 되는데 예. 인텔이 만약에 이번에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뭐 비용 절감 잘 되고 턴어라운드 한다면 뭐 정말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당연히 좀 빼뜨려 먹을 수 없죠. 예. 엔비디아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20선을 깨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최근에 좀 주가가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위치면은 사실상 여기서 버텨주기만 해도 20선 자체는 크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사실 이제 미국장에서는 이런 이제 워낙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좀 중요한 이평선들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래도 좀 반등에 대한 기조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뭐 중순에도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이제 3대 모바일 뭐 이런 그 이제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 전시회 같은 거. 네, 뭐 MWC라든지. 네, 그거 이제 3대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순에 엔비디아 이런 컨콜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 들은 거죠. 이제 9월 중순에 젠슨 왕이 또 이제 인터뷰하는 게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넘어갈 때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또 반도체에 대한 투심 자체를 좀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서 좀 역전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우가 많이 오르는 거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전통주가 굉장히 강하고 있다. 그리고 약간의 좀 수급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 이상 올랐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반도체도 여전히 강력한 수급의 매기가 좀 있다. 왜냐면은 원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더 빠져도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뭐 미국장이 밀 때 확실하게 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반발 심리가 있다라는 거는 기관에서 일단은 너무 과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좀 주가가 눌릴 때도 보시면 분봉상으로 보면 되게 많이 막 말아올리고 막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눌렸을 때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강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택시 이벤트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테슬라가 좀 강하게 움직여 준다면 물론 로보택시나 이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바이오나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 쪽까지 좋아지게 된다면 우리가 성장주, 금리 인하에서 성장주에서 BBIG를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 이제 BB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바이오. 네, 근데 그쪽에서 지금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다음 주까지 뭐 이제 폐하마켓부터 시작해서 학회에 연달아 2개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알테오젠 얼마 안 남아서 또 기대가 막 엄청 올라갈 그러네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테슬라나 이런 종목도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엔 금리 인하, 그다음에 추석까지 넘어가면 이제 금리 인하 시사할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나쁘지 않았고, 아마존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강세 흐름들이 나타난 것들, 뭐 워낙 오른 종목군들이 많아서 일단 그런 종목군들 좀 중심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 전반적으로 한 단어로 압축을 하자면 골디락스를 그대로 증명해주는 지표들이 줄줄이 나왔고요. 그런데다가 기술주 이번 주에 브로드컴, 또 말씀하신 게 IFA네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맞아요.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쪽에서 기술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또 배터리 바이오까지 좋다고 하면은 뭐 그 9월에 걱정할 게 없는데, 근데 굳이 따지면 이번 주에 또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게 약간은 지난달에 뭐 샵룰이니 뭐니 이걸 또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갑자기 확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졸트에서 많은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간 실업 신규 청구 건수를 매번 보고 있지만 일단은 조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이제 금요일에 발표되는 실업률, 그다음에 비농업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노동부에서 어떠한 얘기를 해주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단기적인 고용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만 나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단기에 이런 많이 발생한 이런 실업률이 장기로 넘어가는 얘기로 넘어가면은 이건 구조적으로 고용 쪽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GDP가 잘 나왔지만 지금 이제 애틀랜타의 GDP 나오 같은 경우는 좀 수치가 떨어졌어요. 그럼 GDP가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고용까지 흔들리면은 또 이제 뭐 비컨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저는 고용이 현재 상황에서 유지만 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고용에서의 큰 변화만 없다라고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뭐 고용이 강해지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대신에 너무 강해지면 또 이제 그 얘기 나올 겁니다. 9월에는 금리 인하 하겠지만 11월, 12월 또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막 뭔가 이제 이벤트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적당히,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비농업 쪽에서 이제 노동부에서 나왔었던 그런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기만 해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조만 확인을 해도 저는 충분히 배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고용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나서 만약에 빠진다, 매수키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는 굿이스 굿으로 확실하게 넘어가야 그렇죠. 돼요. 예.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고용이 잘 나와서 뭐야 그럼 금리 인하 안 하잖아라는 방향으로 만약에 주가를 떨군다, 그럼 그때는 정말 명백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뭐 한 3분할이나 5분할 정도로 해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8월의 변동성이 좀 컸었고 그때 이슈들이 워낙에 좀 강력한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다 감내하고 지금 상황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어쨌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그대로 그래서 이어지기만을 뭐 크게 뭐 좋게 나오거나 크게 나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왜 9월이 이렇게 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변수가 좀 있죠. 변수 뭐 잭슨홀이나 이런 거에서도 뭐 사람들이 항상 이제 장밋빛을 생각하지만 그랬었죠. 그런 네. 거에서 변수가 나오고 또 단기적으로 이런 고용이나 이런 물가 지표들을 제외하면 또 이벤트가 별로 없어요. 9월은 원래 그래요? 실적도 좀 끝나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한참 샥 가가지고 뭔가 샥 지나가는 분위기고, 네. 또 이제 휴가 시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선제적으로 또 대응한 것들에서 올라가면 이제 좀 파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구간이다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줄어드니까 마치 9월은 좀 되게 힘들어 라는 부분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매번 9월이 빠졌냐 또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보시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 항상 연말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올라갈 때 또 확실하게 올라가기도 해서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모든 산업군이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이 적을 때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이슈가 명확하게 있는 쪽에 확 쏠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항상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갑자기 대세적인 시세가 분출되는 기업이 한두 개는 나와요. 예. 근데 나머지는 쉽니다. 맞아요. 왜?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반도체가 가는데 나머지 안 가면 뭐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거는 왜 더 빠지지? 그렇죠. 지수가 올랐는데 왜 내 건 더 빠지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모든 투자자들이 행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금 쏠림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뭐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금이 기술주로 완전히 몰려 있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뭐 안전자산 쪽으로 바뀌고 배당주 쪽으로 일부 바뀌고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 좀 한시적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분명 또 특정한 부분에서 이슈가 나오고 모멘텀이 생기면 그쪽으로 돈이 왕하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전처럼 뭐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 지금은 섹터 맵이 모두 다 초록초록한 날들이 좋을 땐 나오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땐 9월에는 좀 지수가 올라도 특정 부분에 많이 쏠려서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대감도 높습니다만 그래도 또 뭐 금리 인하하는 전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그때 또 긴장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은 덜컹거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럴 때는 진짜 기회가 될 수 있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매수 쟁여놨던 현금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달이 올 수도 있으니까 기대감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뉴욕 증시 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조금 벌었다고도 볼 수 있고 국내 증시 보고 또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뭐 재정비가 좀 필요할지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똑같이 보수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일단 그러네요.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되는 그 섹터에 그냥 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섹터를 이 후위를 도모할 것인지. 그렇죠. 예. 네, 그거를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 갈린다라고 볼 수 그렇겠네요. 있고요. 만약에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하시면 똑같이 이제 배당 중심으로 뭐 너무 높지 않아 한 5% 정도 전후로 되는 그런 이제 배당 성장주 쪽으로 세팅을 하시면 뭐 무난합니다. 그쪽은 항상 그렇죠.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이제 뭐 시장 지수 대비했을 때 아웃퍼폼을 하기엔 좀 쉽지 않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점이고요. 대신에 좀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괜찮죠. 대신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뭐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쪽은 좀 공격적으로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주말 사이에 모건 스탠리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목표 주가 굉장히 상향 조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뭐 LG엔솔 같은 경우는 거의 30% 이상 올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 배터리만 좋을 수는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했겠죠. 네,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다는 부분이고 분명 테슬라가 이제 9월, 10월에 로보택시부터 해서 이벤트가 터지면서 만약에 좀 변동성이 생기면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각들이 좀 있냐면은 외신들을 좀 읽어보니까 지금은 기술주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쵸. 좀 M7 쪽에서 안 오른 쪽 그리고 조금 배제했었던 쪽에서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노려봐야지. 그게 테슬라잖아요. 네, 테슬라. 네, 대표적으로 그래서 테슬라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거고 테슬라가 움직임 보면 2차 전지 투심 좋아질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저는 집중해서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다시 그 BBIG라는 말이 좀 유행한다고 하던데 그때 코로나 때 한창 유행했던 성장주 4가지를 부르는 말이었죠. 사실은 근데 최근에는 좀 무색했습니다. 배터리가 그만큼 바이오를 따라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뭐 주말 사이에 긍정적인 호재도 좀 나왔다고 하고 앞으로 배터리 쪽으로 그리고 또 테슬라 쪽으로 어떻게 매기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길고 더웠던 8월의 끝자락을 잘 보내주고 오늘이 9월의 첫 거래일 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대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과연 9월의 국내 증시 정말 말이 나오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통상적으로 9월 증시는 부진할 것인가 아니면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그 중심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9월을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흘러갈지 9월 증시 전망들 오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가 살펴볼게요. 마지막 단추 잘 꿰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형보다 아우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코스닥의 상승이 더 두드러졌었고요.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4%대 상승으로 267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장 막판에 좀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코스피였었고요. 코스닥은 1.5% 767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내려갔었죠. 1,300원 초반까지 내려갔었다가 주 후반 들어가면서부터 다시금 1,400원 목전까지 올라섰습니다. 위아래로 출렁임이 굉장히 컸었고요. 1,300원과 1,400원 상단과 하단이 막혀있는 채로 그 환율의 움직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셀코리아를 보여줬었습니다. 자금 이탈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부담이었었고요. 금요일까지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6거래일 연속 팔았고요. 기관은 매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를 강하게 팔았죠. 그 말즉슨 반도체를 팔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의 물량이 빠르게 출회가 됐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4조 넘게 팔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가 녹록지 못했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그 실망 매물 출회가 됐었죠. SK하이닉스 5% 하락 보였었고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도 반도체 주들의 주가 흐름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난 금요일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대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금 이제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이 커지는 그 시점에 서 있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포트 점검 필요하겠고요. 넥슨 게임즈는 지난 금요일에 정말 지옥 같은 하루였습니다. 퍼스트 디센던트 신작이 지난달에 공개가 됐었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그 신작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결과가 실망스러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실 이렇게나 떨어질 일일까 싶었었는데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도 속에 무려 20%가 넘는 급락, 시초가도 9% 하락으로 출발이 됐었습니다. 오늘 게임주 안에서 넥슨 게임즈 어떻게 또 연속적인 흐름이 전개가 될지도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강하게 올라갔었던 섹터 3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딥페이크, 아이폰, 그리고 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공포가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널뛰고 있습니다. 보안주로 거론되는 종목 분단들의 강세가 연출이 됐었고요. 이 안에서 투자 주의는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원체 테마성이 강하다 보니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움직임이 좀 강하죠. M83 이번에 신규 상장됐던 종목인데요. 금요일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라운시큐어 엑스페리스, 모니터랩 같은 종목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라운시큐어나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4% 넘게 상승을 했었다가 오름폭을 좀 반납을 했었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 주말 사이에 정부에서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좀 작용이 될지 세론으로 봐야 될지 오늘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 아이폰 관련주들의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아이폰이 9월 9일에 공개가 되죠. 우리 시간으로는 9월 10일 새벽 2시 되겠습니다. 아이폰 16이 출시가 된다고 하고 이번에 아이폰 16이 정말 많이 팔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AI가 탑재가 되고 그 애플 인텔리전스요. 그렇다 보니 수요 그 교체가 엄청날 거다라는 분석인데요. 관련주들의 흐름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BH 16% 넘게 올랐고요. 덕산 네오룩스, 자화전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도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LG 이노텍이 애플과 가장 밀접한 종목이죠. 그 LG 이노텍의 한 매출 80%가 애플로 잡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3%가량의 상승이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건 ITM 반도체였었는데 ITM 반도체 관련해서 리포트가 쏟아지더라고요.
아이폰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은 최근 쉬어가나 싶었었는데 다시금 반등이 나왔었죠.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사실 이 환율의 강세 속에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정말 좋았었던 건데요. 최근에 이 환율이 내려가면서 이제 조선주들의 랠리 끝났나라는 목소리도 나와줬었는데요. 금요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자리 옮겨서 조선주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보실게요. 이제 9월 준비를 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의 시선은 9월 어디로 향할까? 일단은 역사적으로 9월의 증시는 부진했다고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예상 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NH에서는 2600에서 2800 하단과 상단을 제시했고 키움에서는 조금 더 그 룸이 열렸어요. 2580에서 2880, 신한에서는 2550에서 2850까지 제시를 한 상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9월 6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10일에는 미국 대선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금 카멀라 해리스가 박빙을 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NH에서는 이번 주에 관련주들의 흐름을 잘 눈여겨보자라는 리포트도 내보였던 만큼 그 흐름 체크가 중요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 10일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 아이폰 16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CPI 지수 공개되고 추석 우리 휴장이 있죠. 3거래일 정도 쉬게 되고요. 그 다음 바로 페드의 FOMC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25bp일 것인가 50bp일 것인가 이때 결과가 나오겠죠. 관련해서 시장의 흐름 체크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에 PC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 날짜가 못 박히지는 않았는데요. 밸류업 지수가 9월 중에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 종목들이 다시금 오픈이 된다면 수급이 몰릴 것이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밸류업, 상반기 우리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밸류업이다 보니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해서도 한 차례씩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주들의 급등이 보여지곤 합니다. 가장 탄력적인 건 피팅 밸브 그리고 유가 관련주일 텐데요. 2차 전략회의가 9월 중에 열립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실 텐데 참고해 보시라고 가져왔고요.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2차 전지 완성차 그리고 신재생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방산조선,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 보셔야 되겠고요. 누가 돼도 상관없다. 헬스케어, 전력인프라, AI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의 일정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확실히 이 하반기 들어와서 바이오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바이오 9월에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자, 9월 7일 이번 주 그러니까 토요일부터네요. 토요일부터 9월 10일까지 세계 폐암학회가 열립니다. 이때 유한양행과 HLB가 임상 발표를 할 계획이고요. 유한양행이 렉라자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주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8거래일 연속 달려가고 있고요. 시가총액 11조가 어느새 돌파가 됐습니다. 이때 좀 장기 데이터 관련해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또 한 번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HLB도 참가를 합니다. HLB가 지난 금요일에 급등했었거든요. 미국 FDA 그 리보세라닙 승인 다시 한번 도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결과가 이르면 11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5% 상승, 장중에는 8%의 상승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코스닥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자, 13일부터 17일에는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는데 굉장히 위상이 높은 학회입니다. ST팜과 루닛이 참석하게 되고요. 대망의 알테오젠 9월 23일에 키투르다 SC 관련해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세론으로 작용이 될지 어떻게 또 그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에 알테오젠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라고 가져왔고요. 지금 미국 헤지펀드에서는 M7 종목 기술주들의 지분을 빠르게 줄이고 있다고 해요. 약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고요. M7,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등
계속해서 지분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확대하는 쪽은 헬스케어, 역시나 제약바이오 미국에서 잘 나갑니다.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헬스케어와 금융, 건축자재, 기술주 담아가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나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보험주 안에서는 프로그레시브 강하게 담아간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서 포트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월의 첫 거래일 많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 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참 힘들었던 8월이 갔습니다. 네. 9월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포인트 첫 번째, 우리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의 증시는 부진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8월에도 힘들었는데 9월에도 좀 힘들까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거는 뭐 대부분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항상 증시는 예상을 항상 뒤엎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뭐 9월에도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에 좀 주목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8월 달에 특징적으로 보였던 게 네. 특정 섹터, 그다음에 개별 종목 위주로 종목 장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전반적으로 뭐 증시가 다 상승이 나오고 섹터가 좋다 이렇게 좀 전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장은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일단은 좀 바라볼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오냐 아니면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다시 이탈을 해서 그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최근에 2차 전지부터 바이오 쪽이 반등이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아이폰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다른 또 이벤트들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힘있게 좀 치고 올라와 준다 그러면 그동안 지난주에 이제 특징주 위주로 그러니까 테마주 위주로 좀 수급이 몰렸던 수급들이 네. 다시금 반도체로 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반도체가 특히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조금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부장단의 회복보다는 오히려 지난주와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급의 이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냐 아니면 2차 전지 바이오 어떤 쪽으로 오늘 수급이 유입될지 그렇게 된다면 또 그쪽에서 시세 분출이 나와주겠죠. 그에 맞는 전략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확실히 이제 하반기 들어가서 바이오의 상승 탄력이 두드러지고 있고 8월에 정말 아웃퍼폼을 줬었잖아요. 네. 9월에 이제 제약바이오 일정이 한가득인데 네. 먼저 HLB 떼놓고 볼까요? HLB 다시금 미국 FDA 승인 도전한다라는 그 소식이 나와주면서 시세가 나오던데 제2의 유한양행 꿈꿀 수 있는 건가요? 참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HBL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리보세나리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더 뒤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먼저 그래요? FDA 승인이 났거든요. 네. 근데 사실 렉나자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얀센이라는 곳이랑 병역요법을 통해서 지금 FDA 승인을 받은 건데 어쨌든 HLB가 만약에 제2의 유한양행이 될 것이냐 사실 이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한양행의 뒤를 잇는 국내에서 이제 항암 관련 FDA 승인 받는 기업들이 또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잘못되거나 뭔가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난번처럼 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항암 신약이라는 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네. 잘 돼도 세론이라고 문제가 생기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르기 전에 한번 눌렀다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하게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나서 올라갔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도 만약에 승인이 날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또 문제가 잘 되면은 세론이라고 문제고 안 되면은 또 안 된다고 빠지고 이러니까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대응하시기 어려우실 거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지금 뭐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할 때 오히려 수익권이신 분들은
비중 조절이라던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비중을 좀 크게 하실 경우에는 반대로 갔을 때 정말 크게 당할 수가 있다라는 네.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물론 이제 FDA 승인 받고 잘 되면 좋지만 그거가 아닐 경우,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갖고 있다면 비중 축소가 맞다라고 봐주신 거네요. 네.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 정도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라고 해주시겠어요? 네, 뭐 사실 추석 연휴 전에 보통 이제 좀 돈 쓰실 때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좀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생물보안법 뭐 이런 것들 통과되기 전에 좀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네. 특히나 이제 FOMC 회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추석 연휴 끝나고 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앞두고 또 이제 연휴도 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나는 회피성 매물들, 나는 좀 이 기간은 좀 피해야겠다라는 매물들이 출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뭐 이거는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연휴가 이렇게 긴데 이거를 뭐 익절할 수 있으면 익절하겠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월 중에는 한 번쯤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네.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수급적으로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잘 나든 안 나든 일단은 대응이 필요한 영역일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FDA 승인 한번 어그러지면서 막 하한가 갔었잖아요. 이번에 HLB 지금 자리 갖고 있다면 비중 축소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알테오젠 어떻게 볼까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제대로 안착한 상황이고 임상 3상 결과가 9월 말, 9월 23일에 나오게 네. 됩니다. 이 또한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와, 이거 정말 알테오젠은 이 약간 결이 좀 달라요. 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암 쪽이랑 왜 결이 다르냐? 이 바이오시밀러는 결국에는 그 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암 신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FDA 승인을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로열티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어쨌든 매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진행되는 과정까지의 그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러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한번 승인 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바로바로 매출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저게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비슷한 것 SC 제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에 대해서 FDA 승인 받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노력하는데,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처럼 이런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나가 승인 나면은 그거 비슷하게 또 복제약 이런 식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네. 더 빠르게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돈과 직결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거의 조정 없이 잘 버텨주면서 지금 박스권 만들어주고 네.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9월달에 이제 삼상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역시나 이거 마찬가지예요. 세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일시적인 눌림 나오고 나서 다시 유한양행처럼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박스권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거 5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그래요? 만할 정도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 시점은 보유자 영역. 네, 보유자 영역인데 만약에 내가 신규 접근하겠다 하시면은 네. 사실 괜찮아요? 좀 이거는 눌림 나왔을 때 사시거나 예. 아니면은 정말 비중을 좀 최소화해가지고 좀 나중에 눌렸을 때 분할 매수 대응할 그런 좀 케이스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경우를. 네.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서는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없다면 지금 자리에서 탑픽 어떤 종목 바라보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좀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바로 생물보안법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CDMO 쪽이 좋지 CDMO? 않겠냐 네,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좋죠. 근데 워낙 무겁고 이제 뭐 100만 원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저는 ST팜 말씀드리고 ST팜? 싶습니다. 네, ST팜 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mRNA
그 리보액산 원료 올리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저는 CDMO 쪽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중국에 있던 거를 지금 ST팜이 어느 정도 가져왔었어요. 그 네. 원료 납품하는 거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생물보건법이 발의가 되면은 요게 조금씩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유럽 종합학회 맞아요. ST팜 일정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T팜이 물론 CDMO도 하고 있지만 이런 그런 항암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물론 메인은 CDMO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도 좀 바뀌었어요. 옛날 우리 그 10년 전 바이오 네. 보시는 시선이랑 지금이랑 다른 게 돈이 돼야 돼요. 지금은 돈 되는 바이오가 오히려 더 인기가 있고, 예. 물론 이제 항암 신약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인기가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돈이 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의 상승 탄력 자체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ST팜이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네, 목표가는 뭐 좀 넉넉하게 한 15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 잡아 드리면서 요거는 사실 손절가 짧게 잡고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지켜보는 전략 네.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T팜 탑픽이었고요. 목표가 15만 원, 10만 원은 손절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진짜 없어요. 조선주 네. 짧게라도 들어봐야 되겠는데, 조선주 뭐 잘 가다가 최근에 주춤했었고 금요일장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결국에는 눌리면 조선주는 매수가 답일까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이 환율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업황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업황 너무 좋잖아요. 네, 업황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뭐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주도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이제 금리를 고점에서 올렸다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경기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네. 좀 불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오히려 조선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은 가스랑 원유 이런 것들 수출을 많이 할 거고, 해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면은 글로벌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흐름이면은 많이 쓸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인해서 LNG 운반선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 앞으로 더 좋을 거다 말씀 주셨는데 탑픽 어느 종목으로 좀 바라보세요. 네,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조선 기자재 쪽 피팅 그다음에- 밸브. 네, 피팅 밸브 쪽 말씀드릴게요. 성광밴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이 기업은 조선 LNG 해양 플랜트 관련된 그런 수요도 있지만 결국엔 대왕고래 프로젝트랑도 연결이 되어 네. 있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하반기도 실적 모멘텀 뚜렷하다. 목표가는 19,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으로 주목 주셨고요.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000원 잡아보겠습니다. SP 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 들어갑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에 함께하는 SK인베스트 성가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마감이 돼서 기대감 갖고 많은 분들이 국내 증시 보고 계실 텐데요. 어떤 종목으로 오늘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상당히 뉴욕 증시의 기대감도 그렇고 저번 주 시장에 상당히 금요일 날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 시장 소형주 위주로 움직임들이 기존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대형 위주로 어느 정도 수급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번 주는 상당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선, 전력 설비 이쪽 부분의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의 이런 전략 설비 같은 경우에는 슈퍼 사이클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볼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한전산업입니다. 좋습니다. 한전산업, 한국전력, 뭐 한전산업, 한전 KPS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전산업을 픽해 주신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도 최근 수급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뭐 전국 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운전 및 정비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비주들 중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전 세계적 전력량 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313조 원 정도에서 2050년까지 847조 원 정도로 3배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 미국 시장, 그 외에도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다양한 안보 부분, 유럽 시장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일본 시장에서도 송정만 정비 추진적인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뭐 초고압 변압기, 승합기 리드 타임이 기존 대비 2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났고, 이런 리드 타임 자체가 GPU 라든지 이런 다양한 엔비디아 제품이 부각이 되면서 리드 타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이슈,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이슈, 여기에서 또 리드 타임에 대한 이슈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중장기적인 이슈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이런 전력 설비 부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력 설비 투자 뭐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셨던 것처럼 전력기기 산업의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최근에 어떤 대형주로에 넘어가는 흐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전산업 골라주신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 시초가 이하에서 12,500원대 살짝 눌린 가격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단기 1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선절가 1,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시초가 밑에서 잡으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6,500원, 그리고 손절가 1,400원의 대응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송가람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은 항공주에서 꼽아봤습니다. 티웨이 항공으로 정해봤고요. 최근에 뭐 여행 수요, 항공 수요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일본의 어떤 엔저 현상이 지금 좀 마지막 마무리다라는 기대감에 일본 여행 인기가 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멀리 갈 때는 LCC 타기 힘들지만 그래도 일본이나 뭐 가까운 곳 갈 때는 LCC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LCC 쪽의 어떤 수혜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결정적으로는 국제유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유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3% 추가로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뭐 추세적인 그림을 만드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중단이라는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해 왔었는데 그 부분이 중단이 되면서 최근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거기에 감산 중단까지 유가가 계속 위쪽에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게 오히려 특히 LCC들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M증권에서는 목표가를 3,700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항공주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 때 유가가 떨어지면서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는 섹터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I의 픽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런 날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줄지 조금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어. 이럴 때 코스피에서 추천해 줄 종목 하나만 알려줘. 과연 오늘은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중심이 되어 상승한 상황이라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일 때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충분히 근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주가 상승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급등했던 종목 인텔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오늘은 조금 기대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 안에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국내 증시 오늘 기대감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3픽입니다. 한전산업, 티웨이항공, 삼성전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방금 시작 전에 월요병 네. 말씀 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장 월요병 있을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네. 시장부터 복귀 들어가 볼까요?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뭐 코스피가 막판에 좀 미끄러지나 싶었어도 잘 버텨준 것 같고 네.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지난 금요일보다는 뭐 일단 한 달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8월을 한번 좀 돌아보자면 참 고약했죠. 월 초에 그 블랙 먼데이 이틀 동안 뭐 급락을 맞고서 이제 남은 8월은 잃어버린 부분을 이제 꾸역꾸역 이제 되찾는 이제 그런 어떤 좀 8월 한 달이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시그널들은 분명히 좀 보여가지고요. 네. 그래도 8월에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좀 9월은 8월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마무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네. 예, 한번 갈까요 그냥? 알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네. 뭐 떠 있는 그 아, 8월의 지수 주요 예. 업종 등락률 보여주시면 예, 8월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정리를 했는데 일단 뭐 양시장은 뭐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렸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8월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시장에서 뚜렷해지는 색깔들이 분명히 보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8월 후반에는 저도 우리 투자의 맛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런 힌트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려 왔고, 근데 이제 8월을 종합해 보면 역시 그 색깔이 굉장히 뚜렷해진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8월에 코스피는 3.48%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무려 2조 8천억대 매도했고 네. 기관도 3천억을 같이 팔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자, 코스닥은 보세요. 4.4%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수급을 보게 되면 막판에 좀 돌아선 것들이 보이죠. 예. 자, 여기서 또 힌트가 숨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일단 반도체가 좀 무거워지다 보니까 시장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결국에 이제 중소형주는 업종이나 종목별 그런 시장이 전개될 것이라는 힌트를 분명 양시장의 수급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가장 먼 날이었죠. 전기전자를 한번 볼게요. 무려 7%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대폭 하회했는데, 뭐 외국인 기관들 뭐 앞다투어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이렇게 대량으로 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는 8월에 가장 좀 안 좋았던 그런 섹터였는데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워줬느냐? 바로 밑에 의약품입니다. 코스피 의약품을 보시면 외국인이 3천억을 매수했고 기관도 곁들여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8월에 확실히 바이오가 약진하는 것들이 보였죠. 자, 2차 전지는 등락률만 표현했습니다. ETF 기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2차 전지를 통으로 해서 수급이나 이런 걸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를테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업종 분류상 전기전자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금융주로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수급을 다 찾아보려면 대표주들 수급을 다 조합해가지고 다 그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통칭해서 보면은 샀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락률도 1.65% ETF 기준이죠. 하지만 종목으로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약진한 종목들이 대거 눈에 띄었죠. 그러니까 8월은 확실히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약진한 한 달이었다. 그 외의 섹터들을 좀 보면은요, 좀 묘해요. 자, 운수장비 쪽은 외국인이 결과적으로는 매수로 끝났습니다. 월말에 좀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했고요. 현대차 좋아요. 예. 그 금융주는 외국인이
지난달에 팔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 후반에도 밸류업이 고점에서 좀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히려 기관이 금융이나 통신 서비스 업종 이쪽에 좀 매수를 집중을 했고요. 네. 나머지는 죄다 파는. 그러니까 기관들은 엄밀히 말하면 좀 경기 방어주 쪽에 좀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맨 아래 서비스업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등락률 자체는 0.34%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시장 수익률로 따져보면 대폭 상회를 했고 그리고 이 업종에 바로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 등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8월에 좀 이제 수익의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수급 동향이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9월에는 어떻게 시장을 또 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앞서 8월 정리 주셨잖아요. 반도체가 확실히 좀 쉬어가는 모습, 네. 부침을 겪었고 2차 전지 바이오가 강하게 치고 갔는데 네. 9월에도 그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요건 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좀 9월은 괜찮다라고 보는 근거가 여기 차트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월봉입니다. 위에는 코스피 월봉이고요. 아래는 코스닥 월봉인데 네. 자, 8월에 사실 코스피가 굉장히 흔들려 가지고요. 사실은 요 월봉상 추세대 하단까지 위협을 했었어요. 블랙 먼데이 때. 하지만 월 말에 꾸역꾸역 회복을 해서 월봉상으로는 다시 지금 추세에 좀 복귀는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장기 이평선 상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런 수급 동향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지수가 쭉쭉 뻗어나가기는 힘들어 보일지언정 그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할 것들이 좀 나름 있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부진했습니다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이어져 왔던 이 추세대 하단 쪽은 계속 지금 우상향을 하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단 추세에 복귀해서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상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이제 그런 기술적 의미 있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8월 수급 동향을 정리했을 때도 월간 기준으로 결국에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많지는 않지만 네. 순매수로 전환했다라는 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당장에는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보여주기 좀 어렵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9월에는 코스닥 쪽의 약진이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스피와 괴리가 지금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주춤한다고 했을 때는요. 결국에는 이제 양시장 모두 9월은 좀 좋을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9월에는 좀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상단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제가 좀 추세대를 그어드린 요쪽 2,750을 좀 회복하는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네.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거두절미하고 당장에 그냥 800입니다. 이 800을 좀 회복을 하면 오히려 탄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750까지 가더라도 반도체가 힘을 못 쓰면 네. 오히려 거기서 상단에 좀 막힐 수가 있는데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원체 좀 코스피 대비 부진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800에 근접하면 할수록 오히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쪽으로 좀 저는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증시 그래도 너무 나쁘지 않을 거다, 네. 괜찮을 거다. 우리에게 희망 섞인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포트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반바지 아니고 이제는 바지를 입자 네. 말씀 주셨고 플러스로 운수 장비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이제 현대차가 네.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쪽으로도 눈길 접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가 좀 이제 쉰다고 봤을 때 일단 뭐 바이오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좀 주도할 수 있지만 또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있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업종 종목별 그런 흐름이 전망이 된다면 그 업종이나 종목의 이슈에 따라서 또 등락이 거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 자, 자동차 한번 볼게요. 자, 어쨌건 자동차주가요. 아까 수급 상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월간 기준으로는 시장 수익률을 대체로 상회를 했습니다. 뭐 기아만이 다소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동차주들이 8월에 나름은 선전을 했는데 이날 현대차 같은 경우가 8월에 이제 결국 2.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고 기아는 아직은 주춤하지만 월 막판에 한 3일 연속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현대모비스나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이게 자동차주가 동조화되지 않는다. 지배구조 개선 이런 부분 때문에 완성차가 가면 모비스나 글로비스가 좀 역동조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자동차주가 이제 8월에 선전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이 매수한 것도 있습니다만 자 월말에 그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현대차의 좀 미래 비전과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월말에 좀 외국인들도 거기에 좀 화답을 해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 미래 비전 중에서 주주 환원도 주주 환원이지만 이 전기차의 미래 비전에 시장이 반응했다는 것은 최근에 지금 2차 전지와 좀 동조화되는 그런 특징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자, 현대차가 월간 기준으로 자동차주 중에서 가장 선전했던 배경이 뭐였습니까? 자, 전기차 화재가 극단에 이르렀을 때 캐즘의 극단에서 현대차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과충전 방지로 화재 발생한 것은 제로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돼서 현대차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여파로 사실은 8월에 이렇게 좋은 어떤 상승률로 마감을 한 것인데 지금 결국에는 자동차 쪽도 전기차와 지금 모멘텀을 좀 공유하는 그런 과정에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 쪽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겠죠.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대응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동차주 어떻게 해라 말씀 주신다면요. 다만 좀 오를 거는 같지만 천년만년 올라갈 거냐 이제 이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아래는 현대차인데 자, 최근에 7, 8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닮아가죠. 마치 같은 섹터로 착각이 들 만큼 최근에는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그게 그동안 얘들이 그전에는 동조화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2차 전지와 현대차가 주가가 동조화되고 있다는 걸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공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물론 현대차는 그 이전에 조정을 받을 때는요. 자, 또 지긋지긋한 피크아웃 우려가 또 불거졌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좀 이익은 방어가 되겠지만 여기서 이익이 좀 뚜렷하게 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에 사실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그런 배경에는 전기차 모멘텀이라는 게 분명히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와 완성차, 뭐 현대차, 기아는 당분간은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완전히 장기가 이제 소외됐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현대차는 지난 6월 말 7월에 고점을 찍고서 이제 고점 대비 조정을 이제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현대차를 접근할 때 이런 전제를 한번 두어 보자고요. 지금 시장에서 상반기에 그 주도했던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 네. 다시금 신고가 지금 뚫고 나가는 종목은 사실 없죠. 오히려 하반기 들어가지고 삼바나 바이오 일부 종목이 신고가를 네. 경신하는 흐름인 거지 상반기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 중에 다시 지금 전고점 뚫고 가는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 수익을 요 정도 범위에서만 잡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6월 28일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약 17% 정도 상승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기대 수익은 요 정도로 좀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대차에 특히나 물리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대차가 아예 없으신 분들, 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 수익과 위험의 함수 관계를 본다고 했을 때 2차 전지와 현대차의 전고점을 봤을 때 어느 게 기대 수익이 좀 높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대차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했을 때 손실이 회복이 됐을 때 비중 축소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지금 이제 추세를 잡았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두고 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차는 그냥 제한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쪽이 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대 수익, 그러니까 먹을 것보다 잃을 수 있다라는 쪽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와 현대차가 전기차 모멘텀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이 높은 쪽은 현재로서 2차 전지일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현대차가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기대 수익을 고려해서 좀 트레이딩 정도 수준에서 접근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9월에는 2차 전지 그와 더불어서 네. 현대차, 기아 갈 거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는데 그 제한적인 움직임, 그 상단의 그 제한적인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비중 챙기기 하시면서 현대, 기아는 들고 가보시자라는 쪽에서 오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시장 안에서
우리 로봇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로봇 말씀 주시고 네. 잘 가는 듯 했으나 네. 최근 들어서는 네. 또 왜 이렇게 애를 태우는지 네. 로봇은 어떻게 봐야 돼요? 가는 저도 거예요? 뭐 로봇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뭐 뉴로메카 같은 거 관심 종목 네. 말씀드리고 잘 올라가는데 생색낼 만큼은 안 올라오고 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시원하게 안 가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뻗으면은 좀 생색 좀 내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왜 부진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일단 그 두산 박객과의 합병. 그러니까 두산 박객과의 이제 합병 요 이슈 때문에 사실은 7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좀 약간 태클도 걸리고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그 뒤로 이제 불확실성에 주가가 오히려 급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횡보하다가 그래도 이제 8월 막판 들어서 이제 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산 박객과 합병을 일단은 보류하는 네. 이런 쪽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주춤할 때 이제 중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나름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둔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맨 아래는 또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의 이렇게 패턴이에요. 근데 로봇주가 이렇게 갈 듯 말 듯 하면서 이제 주춤하는 이유, 글쎄요. 수급적인 요인들이 가장 크겠죠. 네. 이를테면 이제 로봇주 쪽에 우호적인 수급이 좀 모이다가도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바이오로 한번 확 쏠렸다가 2차 전지로 한번 확 쏠렸다가 이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로봇주에는 좀 수급이 지금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지는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 듯 말 듯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군집성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군집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군집성이 확인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수익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네. 그러니까 군집성이 확인이 되면요. 그러니까 그 섹터 안에서 아무거나 대충 사도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K뷰트니 뭐 전력주니 조선이니 다 옥석고르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되게 난해한 거거든요. 근데 로봇주가 아직 이제 군집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 종목이 이슈에 따라서 반응만 했을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월말을 기준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이제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군집성이 확보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산 밥캣과의 합병이 철회가 됐잖아요. 네. 이제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는지 로봇주 지금 자리에서 전략을 세워본다면 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하반기의 주도 테마로서의 가능성은 늘 갖고 있고 잠재력도 있는. 그리고 저도 여전히 로봇주는 하반기에 모르긴 몰라도 한번 시세를 좀 크게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답답하죠. 자, 차트 보실게요. 물론 제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주춤할 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를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자,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건 이 합병 이슈로 인한 이런 모든 이슈가 이제 끝나가지고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최근에 반등 시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당분간은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로봇주 이슈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행보가 역시 로봇주의 군집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이제 세팅을 해야죠. 두산 로보틱스가 쉴 때는 2등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를 관심주로 제시해드렸지만 지금은 다시 대장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요.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역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좀 추세를 잡는다고 했을 때는요.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가 훨씬 더 탄력이 좋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로봇주에 대한 군집성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그래도 시그널을 잡고 이제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선 역시 대표주인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로서는 가장 의미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좀 접근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로봇주 자체가 이제 포텐셜이 있는 네. 하반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 괜찮다 순한 맛으로 정해주셨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의 흐름도 계속해서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장님 오늘이 9월의 첫 거래일이에요. 스타트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네. 9월의 전략 그리고 오늘장 전략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9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수급 상황을 정리해드렸을 때 역시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중소형주 쪽 이런 쪽으로 저는 시각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9월에 좀 제 시나리오가 맞는다면은 또 뭐 좀 개별 종목 픽 이런 거 뭐 지난 거래일에도 큐리옥스 바이오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9월은 조금 중소형주 쪽을 보는데 일단 오늘 밤 뉴욕 증시가 노동절로 좀 휴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 적어도 미국 선물에 대한 영향을
영향을 좀 받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분위기를 이어서 갈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요.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그 외에는 아마존, 인텔, 웨스턴 디지털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네.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 디바이스 AI 관련은 종목이고 그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덕산 네오룩스나 BH 같은 네. 온 디바이스 AI 종목이 먼저 움직였어요. 물론 LG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상승적인 종목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건 가십거리로 두고 추가적인 시그널이 확인이 된 말씀을 네. 드릴 건데 미국 장에서도 그래 엔비디아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조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쪽은 이미 수급이 온 디바이스 AI 쪽이 좀 더 짙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반도체의 반등 논리도 이쪽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렇다고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꾸역꾸역 반등 시도는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색깔을 보여주는지. 그런데 지난 마지막 거래일의 우리 시장 그리고 지난 마지막 거래일의 뉴욕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는 HBM3 쪽의 힘이 좀 떨어지는 게 분명히 보이고요. 인텔은 무려 9%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도체가 반등했을 때 어떠한 논리로 올라오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쪽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는 뭐 그냥 하던 대로 바이오 2차 전지 플러스 일부 뭐 중소형주 이런 쪽에 이제 반도체는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린 그 시그널이 시장에서 짙어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9월에 할 게 많아질 거예요. 9월에 볼 게 진짜 많네요. 온 디바이스 AI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확실히 이제 애플 관련해서 신제품 나온다 네. 이야기 나오니까 또 온기가 제대로 애플이야말로 커지더라고요. 온 디바이스 AI의 상징적인 종목 그러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갤럭시 부품까지도 가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온 디바이스 AI 우리 포트 그 관심 종목에 좀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반바지는 계속 보자. 네. 반도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체크해 보시면서 저희 조성우의 투자의 맛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9월의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 볼게요. SK증권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도 9월의 첫 거래일 단단하게 준비 전략 들어갈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1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